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증시에도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역시나 사실상 이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면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꼭 주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5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네, 이번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금통위가 내일 열리죠. 이를 두고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98%가 현재 3.5%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동결이 안 되면 또 시장에서는 갑자기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결을 예상하고 모든 시장 주체들이 맞춰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결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땐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동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기 때문인데 사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물가 높거든요. 실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물가도 아시겠지만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어도 그래도 아직도 목표치 2%대에 가기에는 아직도 먼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를 내리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금리 인상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채권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도 미국의 금리를 모니터링하면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금통위 위원들이. 그래서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11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인하 시점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볼까요?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연초에는요, 사실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연내에 한 3번 정도로 예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죽지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죽어야 어느 정도 둔화돼야 금리 인하를 단행할 텐데 생각보다 지표가 너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를 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을 봤을 때에 연내 3번은 힘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연내에 2번 아니면 1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FOMC가 9월, 11월, 12월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빠르면 9월에 한번 내리고 그럼 만약에 한 번 더 내린다 그러면 11월 아니면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내에 한 2번 정도 내릴 거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보고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실물 경제라든지 지표상으로 본다 그러면 빠르면 9월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도 좀 미뤄지는 모습인데요. 7월, 8월에는 인하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제는 10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연초에는 미국이 6월에 금리 인하 되면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이제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의 시기가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가정하에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는 분명히 그걸 확인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후에 10월과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월 그래서 이제 빠르면 10월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지금 긴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리지가 않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돈이 안 풀립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왔다라는 얘기는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중에 돈이 점점 풀린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돈이 풀린다는 얘기는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기가 좀 살아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본다. 아니면은 뭐 지금 실물 경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내일 열리는 금통위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뒤에 처음 열리는 건데요.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한은의 스탠스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 연초만 하더라도요. 일단 사실 미국의 이제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그동안 금통위를 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점 재검토에서 이제는 논의하겠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열리는 회의가 바로 이번에 금통회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원점으로 놓고 다시 한번 금통위원들이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는 금통위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사실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한데 어떤 메시지가 그 뒤에 나올까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시그널을 줄지 아니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더 긴축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올지, 한마디로 매파적 발언이냐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결은 기정사실화돼 있대. 그 금통위원들의 목소리, 이창용 한은 총재의 목소리에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네, 개인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발언이죠.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써 있어요.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니, 없는 주식을 어떻게 팔어? 라고 하실 텐데요. 공매도 자체가 없는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제재입니다. 네. 사실상 이런 법규로 인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없는 주식을 이제 빌려서 이제 팔게 되죠. 공매도 원리 나오고 있는데요. A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현재 1만 원입니다. 그리고 3일 후 이렇게 1,000원이 된다. 이렇게 1,000원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그 투자자는요. 그래. 이제 3일 후에 한 1,000원 정도 떨어질까로 예상했으니까 이거를 100주를 빌려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만 원에 100주니까 100만 원이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떨어질 걸 예상하고 판 거잖아요. 그럼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어요. 그럼 갚아야 됩니다. 이게 빌렸으니까. 근데 이제 떨어진 가격에 사실 이제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10만 원에 이제는 이득이 보고 그러면 90만 원에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제는 10만 원을 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없는 주식을 판다. 그런 다음에 가격이 실제로 떨어진다 그러면 싼 가격에 사서 그걸 되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네, 예상을 하고 공매도를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줄 알고. 근데 오히려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또 손해를 보는 게 또 공매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 공매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은요, 시장에 과열돼요. 그럼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잠재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공매도의 또 단점은 뭐냐 그러면 떨어지는 시장에 또 불을 붙습니다. 더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특히 요즘에 공매도가 왜 예민하냐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모 외국 기관에서 무차익 공매도,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예, 불법 공매도를 해서 실제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일단은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에만 공매도를 허용했었다가 작년 11월부터 아예 전면 금지시켰거든요. 현재 이런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게 6월 달에는 이거 일부에 대해서 공매도를 허용하자라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시장에서는. 네. 왜? 개인 투자자들은 무차익 공매도 아직 해결도 안 됐고, 외국 기관들은 정말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물론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도 안 하고 나서
공매도를 일부에 대해서 허용한다고? 그랬더니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난 상태고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어도 뭐 우리나라의 3대 기관인데 이런 금감원장이 얘기했다는 거에서 뭐 시장의 파장은 굉장히 크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복현 금감원장의 뉘앙스는 알아요. 솔직히 어떤 뉘앙스인지. 왜냐하면 사실상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거는 사실 유례가 많이 없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그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때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때 딱 3번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했던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네네. 그 코로나 때 금지했던 거를. 그래서 상당 기간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공매도를 일부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언만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좀 확고해 보이긴 하는데요. 공매도 거래가 과연 어디까지 풀릴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게 전면 공매도를 허용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하자. 그래서 아마 전처럼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지수 정도 이 정도는 아마 그 종목에 하나서만 네. 아마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개인 의사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개인적 발언이고 이게 뭐 발언했다고 해서 바로 공매도가 풀리는 건 아니니까 뭐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매도 부분 재개가 언급되면서 시장이 술렁이자 대통령실은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전산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처음 공매도 금지 명분으로 내세웠던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재개 시점은 좀 멀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히스토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 금감원장이 이제 공매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발칵 뒤집혔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근데 대통령실에서 바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스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면 무차익 공매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차익 공매도는 차익 공매도는 허용이 돼요. 근데 무차익 공매도는 불법이거든요. 이게 무차익 공매도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무차익 공매도를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요. 물론 뭐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지만은 일단 시스템을 갖춰놓은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라는 게 사실 원래 이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차익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그럴 때 가서 이제는 이 공매도에 대한 허용 부분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는 금융기관 안에서 또한 금융수장들끼리 아마 얘기를 나눌 겁니다. 일단. 네네. 그래서 6월에 재개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공매도는 계속 금지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구리 생산량 줄어들고 있어.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구리 광산은 수익성 저하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올랐나요? 구리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가전제품이라든지 네. 뭐 모터 이런 데에 구리 있으면 이제 확보해 두시는 거. 물론 뭐 그 시장에 팔 수는 없어도 구리 가격이 그만큼 이제 비싸졌다는 의미겠고요.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이 20% 선물 시장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 가격 보십시오. 이게 올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우상향되는 그래프가 크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면 톤당 이제는 뭐 $10,000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구리값이 굉장히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리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구리에 대한 확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르는 이유 좀 살펴볼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건가요? 정말 뭐 생산량 저하가 그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만 잘 되면 사실상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공급은 안 되고 일단은 수요는 많아집니다. 구리 아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전자 모터 구리 들어가죠. 전기 자동차 구리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전선 거기 구리 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리의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 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 구리 하나를 내기 위해서는요, 구리 광석을, 이게 광석이에요. 이게 뭐 캔다고 해서 구리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 강석을 캐낸 다음에 구리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광석 하나의 구리가 나온 양이 되게 극소수예요. 그러면 수많은 땅굴을 파야 되고 수많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이제 구리 광석을 캐내려고 하진 않아요. 워낙 시설 네. 투자비도 많이 들고 있는 거에서 사실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가 사실상 많이 없다 보니 그래서 이제는 구리 가격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지금 뛰고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구리가 그렇게 희소성이 있나? 그렇진 않아요. 구리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전 세계에 매장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광석을 하나 캐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 투자가 들다 보니까 안 캤을 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재활용을 많이 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리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은 진짜 뭐 고물상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구리 좀 제가 뭐 어떻게 땅만 있으면 거기다 하나 네. 모아두고 싶다. 그래서 네. 모아갖고 나중에 비쌀 때 팔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리 가격은 매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증시에서 전선 관련주가 네. 정말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구리뿐만 아니라 금과 은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상승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광석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게 2001년도부터 2011년 사이였는데 그 당시에 뭐 원자재 다 올랐었어요. 은부터 시작해갖고 구리 가격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중국이 개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네.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원자재를 그때 다 빨아들였거든요. 없는 구리, 있는 구리 다 해갖고 중국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뭐 그 당시에 엄청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000달러 막 이렇게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구리 가격이 그렇게 뛰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지금 근데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뛰는 이유가 그때와 좀 다른 이유가 지금은 중국 경기가 좋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리 가격이 뛰어도 한계점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진 거예요. 가뜩이나 구리 가격이 높아졌는데 중국 경기까지 좋아서 중국이 공장 돌리고 구리 수요를 많아진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10,000달러 네.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톤당. 근데 이제 15,000달러까지 가니.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은 다 뛰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구리만 뛰느냐? 다 뛰어요. 그럼 원자재 네. 가격이 다 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가를 압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야, 철 들어가는 거, 구리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뭐 원자재 쓰는 거 뭐가 있을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파트 가격 왜 오릅니까?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분양가 왜 오릅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왜 원자재 상품이 장기간 오르는 슈퍼사이클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구리 가격 앞으로 뭐 더 오른다고 예상을 네.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신을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외신을 종합해 보면 뭐 40%도 더 뛸 수 있다. 그 여력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공급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의 수요가 굉장히 또 많아지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40% 상승의 여력은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지금 외신에 이제 보도드리고 실제 지금 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구리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럼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죠. 주식시장에서는 네. 뭐 전선이라든지 코일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이제는 모멘텀 삼아서 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혼선 끼쳐 죄송,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철회입니다. 최근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흘 만에 철회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 생활용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를 했는데요. 타임
타임라인대로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그렇죠. 이제는 직구는 뭐냐면요. 내가 쓰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제품을 이제는 뭐 목록 통관이죠. 말 그대로 통관을 거쳐서 나한테 직접 오는 거. 네. 내가 직접 구매하는 걸 우리가 직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들은요. 다 정식 수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관세 내고요. 관부가세 내고 KC 인증해서 안전검사 받고 그다음에 도매 시장에서 소매 시장으로 해서 우리한테 쓰는 것들이에요.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직구는 다 안 거쳐요. 그냥 내가 외국에서 직접 사서 나한테 바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목록 통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무튼 간에 이 직구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시장이 작년에만 6조가 넘어가거든요.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알리, 테무 이런 중국 시커머스 업체들이 많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것들도 아마 이런 걸 맞아요.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쓰는 물건들도 대부분 중국산일 텐데 근데 문제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시커머스 이런 중국 플랫폼 통해서 물건을 막 직구하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유해성. 왜냐하면 목록 통과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검사를 안 하고 들어오거든요. 일단 내가 쓰는 거다 보니까 나한테 바로 오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서울시라든지 이젠 관세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안전성 검사를 해봤더니 발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그 제품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지금 나오고 있죠. 막 필통, 신발, 수처 이거 애들이 쓰는 거야 다. 그 다음에 테무, 신발, 스티커 지우개 이런 데에서 지금 보시면 발암 물질들이 막 70배 초과됐다, 50배 초과됐다, 기준치 22배 초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한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KC 인증을 맞지 않는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거를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막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하자마자 이제 직구족들 특히 이제 MZ 세대들입니다. 직구를 많이 하시는 그 젊은 세대 중에서 그러면 이제 싸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이거를 막으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반발이 있었고 그게 또 정치권까지 갔어요. 이게 정치권까지 안 가면은 거기서 좀 정책이 조율이 됐을 텐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화제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까지 나서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다. 그래서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아까 초반에 말씀 주신 대로 KC 인증에는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용도 없고 또 개인 사용 때는 뭐 관세를 부담하지도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건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입장이 저는 정부의 그 방향이 취지는 전 맞다고 보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쓰는 건데 발암물질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치를 발표를 했던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국민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캐치를 못했다고 전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사실상 정부의 조치는 저는 충분히 그 의지는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정부, 그러니까 시커머스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나라는 뭐 판단,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빠르게 지금 시커머스들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유통시장 다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부가세를 안 내요. 일단 이런 거를 목록 통관을 얘기하는데 통관 목록이 있습니다. 뭐 위험하지 않는 것들은요. 그냥 통관 거치지 않고 바로 와요. 이런 걸 우리가 목록 통관을 얘기하는데 150달러 이하는 또 심지어 관부가세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200달러예요. 그러면 150달러면 우리 돈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는 세금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분들이 파는 것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정식 수입하시는 분들 다 시커머스 쪽에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어렵죠. 네.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뭐 위험하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만약에 시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만약에 규제되지 않으면 정말 5년 후, 10년 후는요. 뭐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못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저부터도 가격이 2배, 3배 차이 나는데 비교를 하게 되죠, 우선. 비교를 하게 네.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시커머스, 뭐 알리, 테무에서 다 사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또 무서운 게 배송도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일주일 7일 넘었는데 정도 네. 안에 7일도 안 오더라고요. 걸려요. 아, 예, 그런가요? 알리 같은 경우는 뭐 알리 홍보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네. 아니, 요즘에는 7일도 안 걸립니다. 국내 배송을 시작했죠. 예, 알리가. 그러니까 너무 네.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해요. 근데 이게 규제가 단순히 무슨 뭐 애국심 뭐 이런 말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규제를 안 받고 맞습니다. 세금도 안 내고요. 네. KC 인증도 안 맡아요. 한쪽은 우리나라의 수입업자들은 KC 인증 다 맡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뭐 정부가 맞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는 초점이 달라요. 어떤 초점이 다르냐면 정부는 이제 시커머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안정성 이걸 따졌는데 직구족들이 반발하는 거는요. 사실상 중국 제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구족들이 정말 많이 사는 게 미국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좀 고가의 상품들을 많이 사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모든 KC 인증을 안 맡으면 모두 수입 금지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차라리 그런 어떤 뉘앙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직구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풀어주는 거죠. 뭐 CCC, C 인증, 유럽 같은 게 C 인증이 있고 일본은 PS 인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인증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수입으로 허용하겠다. 그러면은 스무스하게 그냥 잘 통과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케이스 인증 안 맡은 거는 다 수입 금지 이러다 보니까 반발이 사실 좀 반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통의 그 방식이 약간 좀 어색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중국 이커머스 인기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도 한 차례 짚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높아져가는 인기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실제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서울시라든지 관사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암 물질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이번 이슈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지금 이거를 맡아서 또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발암 물질 이슈가 나오니까 알리아 테무 매출액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는 소액 금액 정말로 싼 게 많아요. 1,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요. 일단 5,000원 미만 금액대의 결제액이 55%나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0원 이상에서 1만 원대 미만에는 42% 정도 지금 이제 매출액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주의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한테 쓰는 건데 사실 확인도 안 된 안정성이 입증되지도 않는 물건을 사주는 게 좀 전 더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대 이런 것은 안전성 검사를 하고 된 거를 사주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왜 우리만 안전성 검사의 그런 비용이나 책임을 다 부담해야 하느냐. 네. 그쪽 수출하는 업체 측에서도 알리나 테무에서도 그걸 감당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전환법이라 그래요. 전기 안전 생활용품 관련 법인데 이 전환법 자체가요. 일단은 수입업자가 일단은 케이스 인증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정식 수입하는 거 다 맞거든요. 수입업자가 케이스 인증 맡아서 케이스 마크 다 찍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 목록 통관이라든지 시커머스에서 오는 이런 제품들은 사실 케이스 인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알리테무 쪽에서 이제는 그 알리테무에 리스팅 하시는, 그러니까 업로드를 하시는 상품을 올리는 쪽에서 케이스 인증을 맡아주면 되는데 누가 맡나요? 1,000원짜리 파는데 케이스 인증 맡을 리가 없겠죠. 중국 그 상점들이.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해요. 케이스 인증을 맡은 것만 수입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규제가 있습니다. CCC.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KC 인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CCC가 허용된 제품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CCC가 안 된, 그러니까 그 KC 인증처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거는 알리테무에서 못 팔게 하면 되는데 알리테무는 아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그 판매 수수료를 먹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들이 달라요. 셀러들은 이게 파는 사람들은 각자 개인인 거고 그를 플랫폼 역할을 해갖고 팔아주는 거거든요. 수수료 먹는 거예요. 당연히 알리테무에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CCC 상품만 판다 그러면 수수료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해외 직구의 경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웬만한 뭐 대형 마트 매출보다 연간 직구 거래 액수가 더 높다고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지난해 국내 소비자 해외 직구액이 6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네.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이슈인 거겠죠. 이 중에서 무서운 게 중국이에요. 지금 원래는
우리가 직구를 많이 했던 나라는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류 브랜드, 네, 가전제품. 여기서 이제 직구가 정말 많았거든요. 한창 직구붐이 일었을 때는 미국 제품을 맞아요. 주로 수입했던 것 특히 같아요. 어린이 그 브랜드 네, 의류들 네, 네. 이런 것들 직구 미국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1, 2위가 바뀌었어요. 1위가 지금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소형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산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고 무엇보다 중국 시커머스 업체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거든요. 10,000원만 넘으면 무료 배송이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직구를 할 때 중국에서 하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KC 마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 이 KC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걸 인증하는 건가요? 네, 이 국가 통합 인증 마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내가 시니어다, 내가 장년층이다, 제가 테스트 해드리겠습니다. 검자 기억하시는 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럴까요? 실력인가요? 그다음에 K자 기억하시는 분. K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일 거예요. 네. 지금은 다 KC라고 나오고요. 아마 검자 생각하신 분들은 그거였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통합 옛날에는 검증 마크가 되게 다양했었어요. 뭐 검자도 있고 K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인증 기관에서 나오는 정말로 많은 그 인증 마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너무 마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를 통합하자. 그냥 KC로 다 통일하자.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국가 통합 인증 마크라고 해서 뭐 안정성 검사라든지 위해성 검사를 한 다음에 합격이 되면은 다 KC 마크를 찍어내서 나옵니다. 하나로 통일이 됐고. 그렇죠. 하나로 통일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똑같은 각국의 규제들이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CE. 그래서 여러분 가전제품 보시면 거기에 CE 마크가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건 팔 수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CE 마크가 없으면 이제 팔리진 않으니까. 그다음에 일본은 PS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CC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국의 이제 통합 인증 마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KC인 거죠. 그래서 KC 마크가 있는 거는 위해성 검사를 했다, 안전성 검사를 한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KC 인증이 안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안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법적으로 사실 KC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가요? 예, 그건 이제 불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KC 인증 마크를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나오겠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저가 제품 같은 경우가 KC 인증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하려면 보통 예를 들어서 의류만 하더라도요. 저 단추 달려 있잖아요. 그 단추에 부자재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다 인증 맡아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죠. 인증을 받아야 되는군요. 원단 맡아야 되죠. 단추 있으면 그 단추도 사실상 이제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해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KC 인증 마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는 다 KC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좀 믿고 사셔도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앞으로 해외 직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인데요.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6월부터는 KC 인증이 안 된 거는 수입을 금지하겠다 했다가 철회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얘기 나왔던 게 이제는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벽하게 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발암물질 나왔죠, 라돈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위해성 물질이 나온 것만 이런 것들만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이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반신반의합니다. 뭐 사실상 전면 금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 통관을 까다롭게 해서 이런 위해성 물질은 통관이 안 되게끔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방향에 당연히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보건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해성이 나왔던, 한마디로 뭐 위해 물질이 나왔던 제품에서는 아예 그냥 통관이 안 되게끔 막아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검역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솔직히 해외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소비자들은 드물 것 같습니다. 지금 고물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렴한 물건들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큰데
사실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아까 뭐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했을 땐 이렇게 이해했어요. 케이스 인증이 안 된 거는 다 수입 금지. 그러면 내가 그동안 직구했던 것들, 난 앞으로 싼 가격에 워낙 지금 물가가 높다 보니까 내가 싸게 사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싸게 사고자 하는 필요성도 느끼는데 이거를 막는다 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을 너무 제약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정치권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너무 제약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말을 조금 소통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구족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건 중국 제품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는, 유럽에 있는 정말 뭐 게임기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히니까 이제 직구족들이 난리가 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면금지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증기관을 맡았던 것, 각국의 인증기관을 맡았던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허용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이 1조 6,5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 더 이상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내 유통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응 전략이 아닐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나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시간을 좀 끌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직구의 무서움은 지금 확인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소상공인과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이걸 대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아직 복잡합니다. 계속 유통이 갈수록 마진을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직구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니즈를 막을 수는 없어요.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통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상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서 유통업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유통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전략 그런 방향성도 같이 이번에 좀 발표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의 무차별적인 공세, 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명확한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은 소비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투명하게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그 연락처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 알리테무가 보면 남긴 데가 있긴 있겠죠. 근데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환불받기 위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을 안 지켜요, 일단. 네. 물론 일부겠지만은. 그럼 이걸 지키도록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적어도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은 출발점에서 하도록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의 수입업자와 그다음에 이런 시커머스와의 불평등한 관계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누가 좋은 물건을 수입하려고 나서겠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유통을 하겠습니까? 누가 물건을 팔까요? 그냥 다 시커머스 가갖고 중국 어플 쓰면 되지. 사실 그러면 시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전자상거래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국내법 안에서 중국 플랫폼들도 같이 움직이게끔 강제 규정이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이 중국 이커머스의 초저가 물량 공세 소비자로서 솔깃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발암물질 검출이나 뭐 긴 배송 기간, 뭐 환불 문제, 또 저품질 문제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년 내내 오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계속될까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5월에도 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2020년 7월 시작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전세 대란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더라고요. 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세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뭐 아파트 뭐 안 좋다, 뭐 부동산 요즘에 안 좋다, 막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세는 안 그렇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서울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한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요 52주 연속 상승입니다. 이게 계속 뛰고 있어요. 1년 내내 지금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는 지방 전세가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전세가. 지방도 그럼 서울 수도권만큼 오르고 있나요? 아니요, 지방 전세가는 떨어졌죠. 오히려 수도권은 네. 올랐어요. 서울 올랐습니다. 지방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본다 그러면 소폭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지방은 떨어진 상태예요. 네. 왜 평균을 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원화해야 돼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과거에는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봤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겁니다. 이제는요, 양극화가 너무 벌어져서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서울 수도권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을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서울 52주 이상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고, 수도권도 이제 봉화권에 좀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은 걔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방 전세 아파트 기준입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통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를 찾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매물 부족 현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안 돼요. 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안 되죠. 공급이 안 되죠. 수요는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매수 심리가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면은 좋겠는데 매수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살고는 싶고. 그건 전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심리가 주축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로 돌려서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 년간 금리가 계속 높다 보니까 집을 매수할 결심을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뭐 주택 가격이 워낙 높기도 했고요. 이 전세 수요 확대가 두드러진 게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 봤을 때 매수세가 거의 많이 과거에보다는 뭐 고점 21년도 말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매수, 전세 다 둘 다 높았을 텐데 지금 이제 매수를 이제는 약간 주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전세 시장으로 가거든요. 월세 시장 가거나.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 자체가 많이 없어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실제 지방은 0.02% 이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서울시 내에서도 좀 갈려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세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데, 전세가 조금 인기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뭐 강남 상구보다는 이런 뭐 중구라든지 은평구, 노원구, 성북구 이런 쪽, 그러니까 저가, 실수요자,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많이 가는 쪽, 네. 이런 쪽에 지금 전세 가격이라든지 전세의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이제 트렌드가 보이고, 강동구는 떨어졌습니다. 왜 이거냐면 아시겠지만 강동구 아시면 물량폭탄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리온 같은 뭐 물량폭탄 쏟아다 보니까 이미 제가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 드렸어요. 강동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이제 잔금 마련하려고 전세 돌리시거든요. 분양받으신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일단 집주인들이 전세 돌리는 바람에 지금 강동구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같은 서울이라도 좀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세 사기도 문제지 않습니까? 때문에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세 선호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것도 하나의 이유기도 해요. 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일단 전세 사기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화곡동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빌라였어요. 그것도 신축 빌라. 그러니까 신축 빌라에서 청년들이 또 신혼 젊으신 분들이 잘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만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해버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임차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깡통 전세였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이런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터지자마자 그럼 젊은 수요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소형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많이 뛰었어요, 전세 가격이. 왜냐하면 신축 빌라의 전세 가느니 차라리 안전하게 아파트 전세로 가겠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뭐 시세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유리라는 게 투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딱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전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도 지금 같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의 이제 소형 아파트들의 전세의 인기는 제가 봤을 땐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작년만 해도 뭐 역전세다 뭐다 해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임차인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는데요. 뭐 1년 만에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일단 전세 가격이 떠받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떠받친다는 얘기는 왜 매매 가격이 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갭 투자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요 투자 수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이제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인천의 한 지역인데 한 아파트에 약간 구축이긴 하는데 2억 5천에 이제는 전세를 줬는데 매매가 2억 5천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들이고 사실 동시에 일어났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상 완전 영원 갭 투자죠. 네.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갭 투자 수요가 늘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게 투자 수요, 투기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을 떠받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매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그 초입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딱 지금 시장을 모니터링해 보면 갭 투자가 슬슬 막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수요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2020년 시작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의 만기 시점이 7월입니다. 그동안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은 7월 이후에 한꺼번에 좀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전세난이 더 가중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2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지금 2+2예요. 지금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도 올해 특히 이제 5월부터 도래하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5, 6, 7, 7월부터 이제 도래하게 될 텐데 7월 달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세 금액이 점핑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임차인을 분명히 구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다 안 좋으면은 아마 집주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오히려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집주인지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 볼 건 없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신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집주인들이 살려고 사실 뭐 분양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상 이주채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대부분들이 잔금 마련하려고 전세 많이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수요가 아니에요. 지금의 전세 갱신하신 분들은 있는 전세 이제 2+2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주는 전세다 보니까 마음대로 가격 올릴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주택 공급도 부족하고 부동산 경기도 여전히 침체돼 있고 고금리 기조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이유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뭐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번에 돌아오는 2+2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상 또 전세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일단은 저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2+2에 묶여있기 때문에 5% 이상 못 올리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제가 2+2가 풀렸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제 또 전세가를 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을 올려도 되는 시장이구나라고 임대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시그걸까지 나온다 그러면 돈 풀리기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전세 시장의 수요, 매매 시장까지도 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52주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더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 아파트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은 약간 보합.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중심으로 좀 공급이 좀 많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보합권에 있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이 지방은 뭐 방법이 없죠. 지금 뭐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정부가 곧 전세 대책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글쎄요 이게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말은 나옵니다. 뭐 국토부 장관이 하겠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 이제는 계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회의 원내 점유율상 의석수상 사실상 이게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풀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은 이제 그대로 간다. 무슨 얘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는 그대로 아마 저는 이어갈 거라 보시고 있고 임대 시장에서도요. 이건 고치기 힘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설만 나올 뿐이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해 드립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임차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고민이 아주 깊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조언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전세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내가 만약에 필요로 하고요. 내가 원하는 시장이라면 그걸 타이밍 제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항상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 내가 지금 매매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전세 수요가 매매 수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주위의 말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필요한 시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보시는 거. 내가 살 집이 필요해. 그러면 매매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떨어질 때 사야지 높아질 때 사는 거는 참 투자의 묘미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시장을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고 한번 부동산 시장을 지금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은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생보물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